세션 4는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차세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7년엔 차로 변경, 속도 조절 등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자율주행이 여는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또 살펴보고 그 변화에 걸맞는 기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좌장은 심현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님이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유승일 카카오 모빌리티 기술부문 CTO, 홍해천 KT 기술혁신부문 서비스 테크랩 랩장, 노재경 마스오토 CEO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네 분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심현철 교수님께 또 진행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좋은 발표 들으시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심해철 교수입니다. 저는 따로 발표를 안 하고요. 우리 훌륭한 발표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총중님의 좋은 질문들 위주로 많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지는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난 30년간 그 드론과 자율주행차 쪽에 많은 연구를 했고요. 2021년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대회에도 우승을 하고 최근에는 그 미국에서 하는 자율주행 그 대회 인디 챌린지에도 참가를 해서 고속 레이싱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은 2004년 그 미국의 달파에서 개최한 그랜 챌린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20년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개인 차량의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지역에서는 뉴스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웨이모나 크루즈가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최근에 베이징에서도 많은 자율주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버스용 차선에 다루는 자율주행 차들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그 정부에서 1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27년까지 완전 무결 자율주행을 개발한다는 원대한 계획하에 자율주행 연구를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완전 자율주행 그런 서비스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잘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선진국을 이기는 건지 아니면 갈로파고스의 여름 휴가를 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가진 질문 일부 또 여러분이 가진 질문을 들어봄으로써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방향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천 KT 서비스 테크 랩장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T에서 기술 혁신 부문에서 서비스 테크랩을 맡고 있는 홍해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UCTO님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랑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좀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먼저 이 자리에 정말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자율주행이 만약에 온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뀔 건가, 그럼 미래는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통신사업자에 이제 몸을 담고 있어서 통신사업자로서도 자율주행이라는 이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UAM 세션에서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LG U 플러스 그 CTO께서 이제 보여주신 슬라이드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올 때 어떻게 오셨는지. 저도 사실은 이제 그게 좀 이제 질문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실 때 자율주행차를 타고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제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FSD라도 혹시 이네이블을 시켜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돌아가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기에는 사실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고 우리 넥스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그냥 바로 보고 계속 이제 만지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우리 삶 속에, 사회 속에 들어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다음 산업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사람이 없이 다니는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보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크게 저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성에 대한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시간이라는 자유를 좀 줍니다. 아까 UAM에서도 이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에어로 날아가는 걸로 인해서 도심에서 벌어지는 그런 교통 혼잡들을 피하고 가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실제로 운전자도 없어질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벌써 이미 이제 OEM을 만드는 자동차 제조사는 전동화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전동화와 함께 이 자율주행 기술이 합해진다고 결합이 되면 당연히 다니는 이제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보여지던 도로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이제 정체나 그리고 사고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될 것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이 분명히 이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자율주행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류 운송이나 이런 산업 내 팩토리 내에서도 상당 부분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람을 대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2배, 3배, 10배,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사실은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사실은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만약에 운전석이 없어진다고 하면 다니는 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그냥 지금 옆에 이제 LG 쪽에서 이번 CES에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인데 이런 프라이빗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홀이나 이동형 호텔, 메디컬 체크, 만남의 공간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이동을 하지만 그 속에서 운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드라이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대부분이 다 스마트 이제 비이클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띵즈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미 일부는 아까 가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산업 영역에도 들어와 있고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확대가 되면 결국은 도시까지 확장이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이제 UAM 쪽에서 질문이 나왔듯이 도시의 설계 자체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관습적으로 갖고 있던 설계들이 많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은 더욱더 바뀌고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창출되는 그런 실제 경험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기술 자체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이제 정말 파괴적인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시장이나 플랫폼 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입니다.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현재 최첨단 기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나 클라우드, 5G가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 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되게 높다는 거고 실제로 사회적인 임팩트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에서는 4,2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용 절감일 수도 있고 생산성 향상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이 자율주행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한테 다가오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시면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미 앞서 나가서 무인 로보택시까지 운행을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인 로보택시로 운행하고 있는 크루즈조차도 사고가 나고 있고 테슬라나 우버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안 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 현재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많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것이 하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레이드 웨이즈라고 하는 벤처 기업이 이제 자기네들이 자율 전용차를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승인해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실제 주 정부 산호세 쪽에다가 제안을 했고 이게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공항하고 실제 이제 디리던역이라고 하는 그 도심까지 이동하는 구간이 한 6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실제로 이제 무인 자율차를 한 200대를 정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실제 승인을 받았고 18년도에는 이 부분에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버스로 다닌다고 그러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글레이드 웨이즈가 제안한 이제 시스템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실제로 이동 거리는 시간이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 날 확률도 굉장히 적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율주행 기술이 다뤄야 될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변수를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스탠드얼론 차량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게 사실은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개입이 없고 정말 자율주행 차로만 운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교차로에서의 차량 이동은 너무나도 빨라집니다. 그럼 시간은 더 줄겠죠. 우리의 생산성은 더 늘어날 거고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타임적인 시간적인 획득은 더욱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거의 지금 차량 중심으로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가장 쉽고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부분을 가장 빠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차량 내에 실제 데이터가 있고 AI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계속 스탠드얼론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사람의 개입이 없어질 때까지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비클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전에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보여주셨던 교차로에 있는 그 도로들이 일단 디지털화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도로가 센서가 돼서 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일들이 데이터로 전환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더 많은 정교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차량과 같이 통신을 할 수 있으면 보다 생각하는 그런 차량의 리스크,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신사업자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사실 있는 거고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통신은 차량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차량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이 지금 OTA라는 방식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결국은 통신을 계속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좀 더 좋은 데이터를 같이 받고 그거를 실제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연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지상에서 돌아가는 5G나 이런 것 외에도
위성을 이용해서 같이 멀티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연결성뿐만 아니라 고속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의 퀄리티도 저희가 보증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통신 상태가 되면 결국은 보안이라는 부분이, 통신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통신에 있어서 해킹이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유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에 대한 사고 리스크나 다양한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자율주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단위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장비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넘어가고 장비 베이스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제 그런 트리거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가볍게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자율주행에서 보안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양자 컴퓨팅이 이제 활성화되면 기존에 있던 암호 체계가 다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자 암호 기술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제입니다. 지금 현재 통신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은 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제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들에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의 관제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하나의 스탠드얼론으로 움직이는 객체만 이제 관제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제라는 부분들은 띵즈라는 부분들이, 움직이는 모빌리티에 대한 띵즈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르는 연결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 연결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래픽단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누가 잘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통신사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단편적으로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UAM이 아까도 얘기됐지만 25년에 상용화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실증하는 부분들을 국토부와 이번에 실증을 했고, 안정적으로 5G와 실제로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동작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실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관제 기능까지 넣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실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이는 차량 혼자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협력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에서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워낙 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로 접근하는 게 힘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제 5G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품질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런 교통 인프라, 이제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가 니즈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는 여러모로 좀 불편할 수 있고 좀 딸리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또 다른 형태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CITS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이나 일들을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차량과 움직이는 것들에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혁신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가 기술 혁신이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사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한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현재 지금에도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나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들은 지금도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드에서 열심히 진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에코 시스템이 반드시 성숙돼야 되고요. 이 플레이어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사용자가 될 만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수용도조차도 이게 자율주행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큰 허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아우러져야지만이 정말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의 여정에 같이
좀 응원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발표로서 노재경 마스 오토 최고 운영자 책임자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더 질문 주시면은 이 발표 끝나고 모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오토에서 자율주행 트럭 사업 개발하고 있는 노재경입니다. 마스오토는 지난 2017년부터 대형 트럭 자율주행으로 미들마일 자동화에 집중해온 회사입니다. 북미 기준으로 클래스 A 트럭, 즉 총중량 15톤이 넘는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은 승용차 자율주행과 구분된 시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승용차보다 몇 배인데다가 화물을 적재하면 무게가 10배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어떤 화물이냐, 어떻게 적재하느냐에 따라서 주행이 달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제동거리가 2배 이상이라서 보다 멀리 인지하고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정확히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구글의 웨이모도 승용차와 트럭 자율주행을 동시에 개발해왔습니다. 다만 작년에 웨이모는 트럭 자율주행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대형 트럭과 승용차의 자율주행은 구분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스오토는 대형 트럭 자율주행에 집중해왔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트럭에 설치하는 저희 자율주행 시스템은 1,000만 원입니다. 테슬라처럼 인공신경망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카메라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카메라만으로도 안전하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택배를 시키실 때 당일 배송, 아무리 늦어도 2길 배송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주문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실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서 자율주행으로 매일 화물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365일 주행해 왔으니까 심한 악천 후에서도 야간에서도 사람이 주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저희 시스템도 카메라 센서로도 고속도로를 잘 헤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비나 눈 같은 악천 후에 약하고 비싸고 전력도 많이 소모하는 센서와 달리 캐빈 안에 설치된 카메라는 스케일 가능한 단가에 저전력에 악천 후에 강건하면서도 매우 높은 해상도로 실세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누적 120만 킬로미터 누적 자율주행을 해왔고 한국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마트24의 세종물류센터에서 양산물류센터까지 레벨 3로 자율주행하는 장면입니다. 오퍼레이터가 차량 안에 앉아있는 이때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도해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스오토가 1위지만 테슬라는 이미 글로벌하게 15억 킬로미터가 넘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100만 킬로, 몇백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직 통합된 모빌리티 서비스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야 상용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마스 로지스라는 자율주행 운송사를 설립해서 저희 고객사의 화물을 싣고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들마일 시장은 물류센터를 왕복하는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B2B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서 친숙하지 않으실 거라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만 연 37조 원으로 라스트 마일의 5배가량 시장이고 미국에서는 연 700조 원 규모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미들마일 물류센터는 그 특성상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은 고속도로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 트레일러가 97%의 고속도로 구간을 달려서 환승 터미널까지 운송하고 환승 터미널에서 다음 물류센터까지 3% 구간은 유인 트레일러가 운송하는 그런 모델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마스오토는 한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장거리 유상 운송을 승인받고 작년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마스오토가 운영 중인 노선이며 평균 고속도로 비중은 97%입니다. 트럭 대당 하루에 510km를 자율주행으로 달리기 때문에 올해만 한국에서 트럭 자율주행이 추가로 100만 킬로미터를 할 거고요. 저희 AI는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12% 정도 더 연비 효율적으로 주행합니다.
전체 물류비에서 유류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걸 감안해 보면 유인 상태에서도 5%는 이미 싸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미들마일은 자율주행 수요가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IRU에서 전 세계 트럭 운전자가 현재에만 300만 명, 그리고 오는 2028년에는 700만 명 부족할 거라고 봤는데요. 한국의 트럭 운전사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30대 미만 비중은 1%가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영역인데요.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라서 일본 정부는 트럭, 택시 운송을 위해서 나이지리아에서 80만 명 이민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많은 자율주행 프로젝트들을 보면 자율차를 위해서 맞춤형 노선을 디자인해야 한다거나 시범 사업이라서 무료로 운행해야 한다거나 혹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이 시장은 그 어떤 모빌리티 영역보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자율주행 기술 적용이 용이하며 수직 통합된 자율주행이 상용화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희 자율주행 트럭은 현재도 트럭 한 대 1억 원 매출, 그리고 실제 사람이 운송하는 트럭과 똑같은 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계신 톱3 물류회사 그리고 리테일 회사의 실제 화물을 365일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군수사령부의 수송 작전에도 직접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비중이 높게는 98%, 아무리 낮아도 93%입니다. 이 자리에도 실제로 15톤 트럭을 몰아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에 12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술 및 성과, 그리고 사업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미들마일 밸류체인에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지만 단순화해 보면 화주가 100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물류 대행을 의뢰하면 운송사가 그 중에 80만큼의 비용을 받아서 직접 짐을 옮기는 구조입니다. 저희 마스오토는 이 운송사 시장을 타깃해서 자율주행 운송사인 마스로지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직 통합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운영 중인 회사들은 개발사가 직접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도 직접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자율주행하면 항상 나오는 논의들이 운영, 책임, 보험 같은 주제들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로 운영한다면 이런 키워드들, 무인 자율주행 제도도 이미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차량에 트럭들에 저희 시스템을 깔고 싶다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저희도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용화 측면에서는 우선순위는 수직 통합된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에는 현재 마스오토 포함해서 4개의 대형 트럭 자율주행 회사가 경쟁 중입니다. 대부분 텍사스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자율주행 규제가 워낙 열려있고 물류 허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의 댈러스, 샌안토니오,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트라이앵글의 미들마일 시장 크기만 100조 원으로 한국의 3배가 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DHL, FedEx, UPS 같은 물류회사가 자율주행으로 운송 중이고 저희 마스오토도 텍사스 댈러스에서 출발한 노선을 7월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일본 케이스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 같은 제도가 일본 물류업계에도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최대 물류회사인 야마토 운수의 이길 배송 범위가 이 여파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물류 2024 문제라고 부르면서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이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이 추세대로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2030년까지 일본 전국 평균의 35%가 트럭 운송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물동량이 많은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신토메이 고속도로가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일본 미들마일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요. 일본 국토교통성은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1번으로 자율주행 트럭의 활성화를 천명했습니다. 신토메이 고속도로의 두 휴게소를 잇는 115km 구간에 자율주행 트럭 전용 차로를 이미 설치했고 트럭의 유무인 전환이 가능한 터미널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직접 구글 맵스에 하마마츠 휴게소 그리고 스르가 누마주 휴게소를 검색하시면 유인 트럭과 무인 트럭을 환승할 수 있는 터미널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구글 맵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트럭 자율주행 회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야 대기업들의 JV, 미츠이 상사와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들의 JV가 하나 등장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달리 지금 인프라 대비해서 기술 개발은 좀 뒤처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접근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트럭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자동화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이자 트럭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는 오로라는 터미널 사이의 고속도로 구간을 자율주행하고 나머지 짜투리 구간을 오퍼레이션으로 풀어내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인 코디악 역시 터미널 사이를 자율주행으로 주행하고 도심 및 로컬 물류센터까지는 환승해서 진입하는 모델을 디자인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집중된 좁은 국토, 99% 커버리지가 넘는 통신망 아래에서 미들마일 운송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로만 집중하더라도 18조 원 물량을 자동화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37조 원의 한국 시장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전 세계 5위권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드마일 자율주행에 아주 적합한 나라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마스오토만 트럭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지만 곧 이 시장을 탐내는 경쟁사들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오토는 아직 15명 규모의 성장 단계 스타트업입니다. 딥테크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미국 Y 컴비네이터로부터 투자받을 만큼 원천 기술을 보유한 팀입니다. 이 시장을 함께 개척할 엔지니어 그리고 사업 담당자를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소개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땡겨서 끝내주시는 이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질문은요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씩 짝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각 업체 또 여기 오신 분들께 특화된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요. 맨 마지막으로 좀 미래 방향 같은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여기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 질문인데 저기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이 현재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적어도 일부 구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데 국내는 그게 안 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간단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하시죠. 예. 예,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과 미국이 기술 수준으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 기술이 없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영역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00%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좀 이제 불안한 구역이 있고 이제 나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일단 이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좀 이제 결국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 예측 부분이거든요. 근처에 있는 물체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이제 행동할 것인가, 그 부분에 이제 AI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난관인데요. 이제 그 부분들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또 이제 잘 제공함으로써 이제 같이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22년에 나온 영국에서 이제 자동차 데이터 분석 자료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방금 CTO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제도도 있고 입법도 있고 그 다음에 특허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품질도 있고 충전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조금 이제 같이 보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물론 특허나 그냥 도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여러모로 좀 좀 이제 부족한 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기술 자체로는 어느 정도 많이 성숙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걸 기술이 적용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도 나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레벨 4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입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도적인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허들들이 군데군데 좀 비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좀 나가는 거에 좀 허들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에코시스템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승용차는 잘 모르니까 대형 트럭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업계가 사실 굉장히 불투명한 업계입니다. 타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고 공개를 잘 안 하는 데다가 벤치마크로 삼을 만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 1대1로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담당자니까 지금 사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바탕으로 또 판단해 보면은 사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나 미국에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 다 똑같고요. 저희 마스오토를 포함해서 모든 회사가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의 무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뭐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로지스와 같이 자율주행을 운송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뭐 DHL, FedEx, UPS가 지금 유인 상태에서 자율주행 운송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 주신 거에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업계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실 타사의 기술적인 현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사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과만 보면 사실 한국, 미국, 중국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걸로 보인다. 이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각 플로어에서 올라온 그 각 회사 대표님들 여기 오신 분들께 질문을 제가 띄우려고 하는데 제가 IT에 기기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거 버튼을 눌러도 답이 없습니다. 아, 떴다. 아, 예, 예. 예, 첫 번째 우리 카카오 쪽에 보이시대요? 저기 이 앞에는 안 뜨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활용되려면 악천후 시에 뭐 이름을 주셨을 텐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저희도 그 판교에서는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 상황이나 이제 눈이 와서 이제 길이 얼었을 때나 이런 데는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악천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차라든가 운행 가능의 주역에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조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점진적으로 발전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맑고 화창한 날에는 서비스 가능 구역이 넓지만 뭐 비가 조금씩 뭐 보슬비 내리는 수준이면은 뭐 골목길은 좀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사인이라는 게 잘 이제 디텍팅이 되는 이제 그 영역부터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점점점 이제 그 넓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그 악천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결국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지입니다. 근처에 있는 센서 정보들이 이제 그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인지 모듈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요. 인지 모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가 큰 문제냐고 하시면은 결국엔 두 번째 판단 영역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가 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근처에 있는 물체들의 이제 움직임을 예측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차량이 판단하기에는 여기가 운행 가능한 이제 뭐 프리스페이스라고 판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차량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어서 프리스페이스가 아닌 경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사고라든가 충돌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결국 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악천후에서 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사람이 운행을 못할 정도의 악천후인데 그거를 이제 기계가 운행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고성능의 센서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단가도 많이 내려오면서 조금 더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같은 센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뭐 이제 챗GPT나 이런 이제 거대 LLM들 많이 보시면서 인풋이나 데이터들은 똑같았는데 굉장히 다른 결과들 내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들을 이제 잘 활용하고 융합하는 AI 기술들도 좀 이제 더욱더 발전이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좀 강건한 그런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이 많이 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르면 바로 안 뜨는 것 같아요. 이게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거, 떴다. 이게 여기서 통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사실 요거 여기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저기, KT에서 여기 앞에 뜨면 좋을 텐데 뒤에 한번 보시죠. 예. 제가 굳이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질문 주신 분은 자율주행을 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단독으로 하던 것들을 외부로 확장하는 순간에 그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CTO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게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모든 것들이 다 급강을 이루어서 다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엄청난 비싼 비용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분산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필요가 없고 또 한쪽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안 구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 관련 쪽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큰 문제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기술의 방향 메인스트림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당장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급강이 돼서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면 적절히 그 역할을 잘 슬기롭게 잘 나눠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차별적인 접근법이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피어 투 피어를 통신을 하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이게 서비스의 일부로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이미 그냥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그 CITS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CITS가 실제로 통신하는 방식이 띵즈와 띵즈 간에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어 투 피어로 보통 이제 통신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피어가 많아지면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동시에 이제 하는 거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편화될 거고 실제로 차량 간의 운행이 이제 통신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어 투 피어는 거리상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 투 피어가 끊기는 순간에 또 새롭게 피어 투 피어를 맺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지는 부분은 피어 투 피어만큼 정말 초저지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정선에서의 초저지연을 가지고 상호 통신을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상호 보완적인 부분 그리고 피어 투 피어뿐만 아니라 피어 투 인프라로 또 해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연결하는 부분들도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마스오토에 또 질문이 많은데요. 여기 띄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사실 질문이 두 개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운전자가 현재로서는 탑승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자율주행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개 질문을 좀 섞어서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질문은 잘 안 뜨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꼭 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자율주행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고객사분들께 제안을 드릴 때 기존에 지불하시는 운송료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보다 저렴하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오퍼레이터가 뭐 2명이 타는 게 아니고 운전사 역할을 하는 한 명의 오퍼레이터만 탑승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연비 절감분 때문에 5%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적으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같거나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규제는 10km 이상 되는 차량들은 한국에서는 안전운전자가 탑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빠르면 올해 그리고 뭐 늦어도 내년 중에는 정부에서 이런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10k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좀 열어주실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한국 기술 표준이라는 게 한국만 앞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이 나가는 진도를 같이 맞춰서 한국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규제 당국도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5년에는 늦어도 오퍼레이터 없이 주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도가 그렇게 열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술이 좀 더 지금보다는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정부 관계자가 이 시간까지는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오전에 계셨을 거예요. 여기 혹시 그 정부 규제 저희 여기 4명 중에서 가장
여기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정부랑 부딪히시는 협력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게 우리나라 경험과 또 외국의 경험을 좀 말씀해 보신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운영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접근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된다. 근데 혹시 사고 나면 책임 다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안 되는데 근데 A, B, C, D에서는 된다고 좀 허용을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아예 다 열어놓고 허락을 해주시면은 사실 책임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제도도 어떻게 보면 안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ABC는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도를 뭐 DEF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안에서 운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허락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미국과 한국 같이 시장 집중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경험은 어떠신가요? 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정품을 일해본 적은 없어서 국내에서 이제 뭐 저희도 별도의 대관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이제 도로교통 제도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갑자기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아까 이제 그 마소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너무 풀어놓기보다는 좀 제도권 내에서 좀 차근차근 가는 거를 많이 선호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다들 성인이시니까 사회 경험에 있으시겠지만 저도 국내랑 미국이랑 다 연구를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나라고 미국은 법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나라고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법을 선제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로봇에다가 팔을 달아서 같이 움직이면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불법이에요. 저는 방금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 어느 훌륭하신 로 메이커들께서 이미 두 개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를 대통령이 또 푸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법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좀 대단한 선견지명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없어야 발전을 하는데 요즘 너무 이제 그런 이슈가 많이 있죠. 요거는 제가 아까 저희끼리 모이면서 했던 질문인데 재밌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사실 요거는 다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사가 있는데 여기 우리 KT께 질문을 또 들어왔는데 통신 사업자랑 자동차 제작사랑 따로 노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같이 협력하는 게 있는가? 어떻게 요청하실 게 있으신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한번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일단 따로 놀려고 하지 않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밀결합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열려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계속 저희도 많이 이제 협력을 좀 도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자동차를 제작하는 쪽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그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기술력 있는 회사를 또 인수하고 거기 서포트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사실 가질 역량이 굉장히 높고 지금도 어느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서비스에 적용이 됐을 때 그 안전이랑 신뢰성이랑 다양한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들을 어떻게 상호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냐가 사실 그 문제가 되게 크고요. 지금은 여전히 아직도 각자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협업을 한다라는 게 이를 수도 있고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잘 밀결합해서 가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났는데 거기 안양시에서 자율주행 이제 버스가 이제 돌아다니는 게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KT가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CIT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실제 이제 자율주행차한테 주고 자율주행차가 거기서 이제 같이 자율주행 기술을 같이 융합해서 가는 걸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게 2년 정도 걸쳐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사실 이제 되게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업체입니다.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같이 만든 거지 뭐 저희가 단독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작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고 저희가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전체 우리 그 스피커들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챗GPT-4가 등장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로드니브로 교수님도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전에, 혹시 그 뭐 AI든 아니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까라,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각 회사 또 연구소 입장에서 30초 내로 끝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돼서 생각할 시간을 벌지 못했는데요. 네,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술의 본질에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 담당자지만 사실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가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하드웨어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걸 따라서 맞춰서 만들면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멀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합류해 주셔서 열심히 개발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KT께서는 어떻게? 네, 저는 기술의 역할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핵심적으로는 기술이 정말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는 16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범 사업처럼 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속 구현하고 정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허들이 되긴 하지만 그것들도 같이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면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그 리스크로 인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차량 간에도 협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건 또 표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모로 좀 이제 플레이어들의 에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정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거를 묶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그게 저는 이제 사실은 정부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그걸 누구보다도 좀 앞서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그 역할을 좀 촉진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이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우께서도 30초 내로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제 완전 자율 시대를 만들어가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에서 완전 자율 주행을 하는 거는 여러 이제 그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좀 크게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저속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구역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증 구역들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이제 법제화라던가 이제 규제화를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탄탄히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 들었는데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누르고 있는데 안 뜨네. 제가 1분을 오버했는데 이거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 뜨네. 네. 요거.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드론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는 2025년까지 하겠다고 막 지르고 있는데 우리 자율주행 분야는 2025년 이기기 쉽지 않은데 2026년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선보이는 날이 와서 다음에 이런 미팅이 있으시면은, 오늘은 아니시겠지만 집에 돌아가실 때 다 완전 자율주행 차를 타시고 편안하게 돌아가는 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율주행이 가져올 물류, 교통혁신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심현철 교수님과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